너무나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폭염과 문자 메시지가 계속적으로 폭염 경보가 저희들에게 좀 다가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 메시지는 메시지로만 이해되고 실제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이 폭염을 피해서 휴게실조차 없는 상황이었고, 매뉴얼로는 작업 중지권이라는 매뉴얼은 있지만은 실제 현장에서는 적용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노동자들이 건강이 침해받고 위험에 빠지고 있고, 실제 많은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일하다가 쓰러졌다라는 것이 뉴스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건설 노동자들이 그렇고, 조선소 노동자들이 그렇고, 제철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그렇고, 계절 이주 노동자들이 우리 현장에서 일하다가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8월 달에 삼성 에어컨 설치하던 20대 청년 노동자가 입사한 지 하루 만에 돌아가시는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전혀 사전 교육도 없었고 매뉴얼도 없었고 대응도 못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청년 노동자를 잃게 되는 일이 있었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노동부 앞에 천막 분향소를 설치하고 원청인 삼성전자와 하청업체 사과를 요구하는 분향소를 지키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 과정들 속에서 단순하게 이것이 노동자 한 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문제만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 사회가 또는 우리 지역에 공백이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과정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서 사고가 더 이상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지역사회와 지자체는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숙제가 있지만은 그 첫 걸음으로서 우선 현황이라도 한번 파악해보자. 이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 다음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단박에 이것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서 오늘 첫 번째 제도 개선 토론회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예, 몇몇 분들 참가자 소개, 그 다음에 인사 말씀 듣고 바로 토론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광주 민중의 집 박종현 대표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광주 전남 이주 노동자 인권 네트워크 윤영대 집행위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공공운수노조 광주 도시공사 지회 조승형 지회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설노조 광전남 지부 이진영 사무국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미처 소개시켜주지 못한 분들 계시면은 추후로 소개시켜 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예, 짧고 굵게 한 3분 정도만 인사 말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준비했습니다. 광주 비정규직 지원센터 정찬호 센터장님으로부터 짧고 힘있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좀 길게 써왔는데 짧게 하라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재난, 노동자 건강, 제도 개선, 정책 토론회가 개최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요즘 세계에는 불볕더위, 물난리, 폭설, 한파, 지진, 온실가스 농도 상승 등 지구 생태계가 온통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머지않아 인류가 멸망할지도 모른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개발과 자연 생태계 파괴는 자본의 끝없는 탐욕과 이윤이 한복판에 또아리를 틀고 있음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 기후재난의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온갖 자연재난에도 불구하고 노동을 하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어려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폭염에도 혹한에도 더 빨리 배달을 해야 하고 더 빨리 건물을 지어야 하고 더 빨리 고객을 만나야 하는 사람들, 바로 비정규직 저소득 노동자들이 아닐까요? 근로복지공단 최근 5년 자료에 따르면 온열 질환으로 사망한 노동자가 22명이고 산업재해 승인된 건이 147건이었습니다. 폭염이 절정이던 지난 8월 13일이었죠. 비틀거리며 죽어가야만 했던 한 청년 노동자의 죽음은 기후재난에 자본의 탐욕이 얼마나 무섭고도
잔인한 것인가를 보여주기에 충분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 세계는 기후위기, 탈탄소, 정의로운 전환 문제가 제1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은 관련 위원회도 작동되지 않고 있을 뿐더러 노동자의 참여 자체 또한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후보호와 일자리 보호,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과제는 노화사는 물론 지역사회 모두 지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노동자는 언제 어느 곳에서든 죽지 않고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후재난의 피해 결과만 상대할 것이 아니라 기후재난을 불러온 원인을 공론장에 불러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인은 그대로 둔 채 피해 대책만 세우는 것이야말로 더 큰 재난을 키우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혹한혹석이 기후재난이 발생하면 노동자가 목숨 걸고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즉각 업무를 중단할 수 있어야 하고 업무를 중단해도 생계 격정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비록 지역 차원이긴 하지만 다양한 정책과 해법들이 모아지는 풍성한 토론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찬호 센터장님의 모두 발언이었습니다. 이어서 윤영대 광주 전남 이주노동자 인권 네트워크 집행위원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윤영대입니다. 저도 한 달 동안 양준혁 군의 희생이 있어서 한 달 동안 같이 그 현장 투쟁을 같이 했는데요. 실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후위기가 닥쳐올 것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였던 지방정부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지 못한 것이 상당히 안타깝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들도 기후위기에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계절 노동자들 있고 바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있고 특히 이주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그 3D 업종에 근무하기 때문에 이런 피해에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지역에서 광주 쪽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제도 방안을 개선할 것인가, 또 시에서 이런 토론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이 정도는 좀 더 추려내고 2025년도에는 최소한 저런 정도를 만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마지막 말씀 듣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8월 달에 우리 삼성 에어컨 설치기사 20대 청년 노동자 사망 사고 발생했었는데 함께 하셨던 어머님, 그 다음에 이제 할머님께서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인사말과 더 이상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님 잠깐 모시고 말씀 한번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힘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아들 죽음을 들으시고 내 아들 일처럼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셔서 사과받고 갈 수 있게 도와주신 것 평생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어디든 제가 꼭 나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이상 우리들이 힘들어하지 않고 눈물 짓지 않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 지역에서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광주, 전남, 전북, 호남이라고 말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이런 토론회를 하게 돼서 뜻깊을 것 같고, 또 전국적으로 이러한 토론회나 이런 것들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광주광역시의회에서 함께 해줄 수 있어서 정말로 큰 영광이고요. 그 핵심적인 자리에 우리 최지현 시의원님께서 힘을 북돋아 주셨습니다. 좌장 역할을 해주시기도 했었고요. 해서 발제부터 다음 토론 현장 증언은 우리 최지현 시의원님의 좌장 역할로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최지현 시의원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최지연입니다. 네, 우리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각 기관들 대표님 그리고 노동 현장에서 계시는 분들 많이 자리하고 계시고요. 오늘 이제 전문가분들과 함께 오늘 토론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광주광역시청 노동일자리 정책관 신창호 정책관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뒤에 계시죠? 네. 오늘 토론회 취지가 예전에 이제 기후 변화 또 기후 위기 오늘 기후 재난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제 이런 뭐 살인적인 폭염을 우리가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위험과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우리의 가족과 같은 또 우리 이웃을 떠나보낸 사고도 비극적인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대비와 대책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지 오늘 논의하는 토론회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나아지기를 기대하고 저희 의회도 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양준혁 군 어머니의 인사 말씀을 들으면서 다들 같은 마음이셨을 것 같은데요. 사과 받아낸 것으로 평생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겠다고 하셨는데 그 말 자체도 정말 너무도 그 마음이 아프게 다가옵니다. 다시는 이런 문제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의회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준비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오늘 사회에도 진행해 주신 손상용 운영위원장님이 이런 제안도 해 주셨고요. 특히 우리 이제 제도권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이 마련되고 또 마련된 대책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운영과 관련한 내부분도 최고위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와 시의회 또 크게는 이제 정부와 그다음에 국회와 정치권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제안 당부와 함께 오늘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두 분의 발표 그리고 두 분의 토론 그리고 네 분의 현장 증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입니다. 청년 노동자 폭염 사망사고 문제점과 대책 방안에 대해서 박영민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노무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15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역 민주노총 전북본부 법률센터 공인노무사 박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지금 준혁이 어머님과 할머니께서 와 계시긴 한데 항상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저희도 정말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이런 재난이나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데 매번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군가의 한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가족을 만나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이런 재난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사실 저희와 같은 활동가들이나 많은 시민들의 노력으로 이런 억울한 죽음들을 막아야 되는데 그걸 막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했던 이 동행 기록은 양준혁 군의 어떤 사망 사고에 대해서 유가족 분들과 시민사회단체에서 함께하면서 싸웠던 기록들입니다. 부디 집에 가셔서도 한번 좀 봐주시고 향후에 동일한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만약 발생한다면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다시 그 또 다른 재난을 막고
만약 발생한다면 그걸 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길로 좀 삼아 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하게 사건 경과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2024년도 8월 13일입니다. 제가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폭염과 열대야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장성의 한 학교 급식실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던 20대 노동자가 온열 질환 증세를 보이며 숨진 건데요. 유족들은 1시간 가까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장성의 한 중학교 화단, 그늘 하나 없는 뙤약볕 속에 작업복 차림의 청년이 쓰러져 있습니다. 지난 13일 학교 급식실에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던 27살 양준혁 씨가 열사병 증세를 보이다 쓰러져 숨졌습니다. 입사한 지 이틀째 되는 날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직원이 이상하다고 누워있는 지 10분이 이상 됐는데 몸이 이상하다고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거든요. 병원 기록에 따르면 양 씨가 열사병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건 당일 오후 4시 40분쯤입니다. 주위를 빙글빙글 돌거나 구토를 하는 등의 증세를 보이던 양 씨는 점차 의식이 불분명해졌습니다. 당시 장성의 낮 최고 기온은 35도에 육박했고 작업 현장에는 선풍기 2대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회사 관계자들은 곧바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양 씨가 이상 증세를 보인 지 50분이 지난 오후 5시 반쯤에야 소방당국에 신고했습니다. 유족은 회사 관계자들이 양 씨를 1시간 가까이 방치해 사망한 것이라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그대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1시간가량 방치시켜 체온을 측정할 수 없는 고온으로. 회사 측은 사고 경위와 대처 과정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현장에 대해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회사 관계자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다시 한번 나와서 구토를 한 다음에 지그재그 방향으로 뒤틀리면서 뒤따라오던 팀장과 관리자는 그걸 보고만 있습니다. 경찰도 현장 관계자와 해당 업체 등을 대상으로 업무상 과실 등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네, 방금 보신 바와 같이 준혁이는 2024년도 8월 12일에 유진테크 시스템이라는 업체에 입사하고 두 번째 되는 날 8월 13일에 아침 6시 반경에 출근을 했다가 오후 4시 40분경 급식실 에어컨 설치 공사를 하다가 일하다가 쓰러졌습니다. 당일 장성의 최고 온도는 35도였고요. 학교 급식실은 당연히 에어컨이 틀어져 있지 않았고 선풍기 2대만 틀어져 있어가지고 매우 더운 환경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오후 4시 40분경부터 사실 열사병 증상이 좀 발현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준혁이가 구토를 하고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주위를 빙글빙글 돌면서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 47분경에는 급식실 밖으로 나와서 갈치차 형태로 비틀거리면서 학교 화단에 쓰러지는 모습이 CCTV에 확인됩니다. 저희가 가장 답답했던 부분이 제 어머님은 제가 처음 들었을 때 회사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들었냐면 준혁이가 직장 동료들과 뭐 싸우고 나갔다. 그리고 얘가 평소에 뭐 정신질병이 있었던 거 아니냐, 뭐 간질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준혁이의 상태를 개인 질병으로 몰아갔어요. 저희는 처음에 그 사건 관계를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 어떤 것이지 하고 제가 궁금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사업장에 가서 CCTV를 확인해 보니까 4시 47분경부터 열사병 증상이 좀 발현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5시 9분경에 어머님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요 사진과 함께 보냅니다. 예. 얘가 지금 쓰러져 있는데 어머니 와서 데려가세요.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5시 17분경과 30분경에 또 한 번 연락이 와서 어머님 지금 119에 신고하셨어요? 아직도 안 하셨어요? 저희가 신고를 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사병 증상이 발현된 지 4시 47분부터 5시 반까지 약 50분간의 시간 간격이 있고 그 기간 동안에 적절한 조치만 취했다면 아마 준혁이는 지금 살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예.
사건 사고가 발생했고 폭염이란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사업주가 방치했기 때문에 고 양준혁 군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겁니다. 사망 사고 발생한 이후에 유가족 분들은 사실은 주변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사실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있었고 사실은 장례를 치를 것까지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사망 사고 이튿날 발인하기 하루 전날 밤에 회사 업주가 와서 어머님에게 뭐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얘가 평소에 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아니 당연히 더우면 물 많이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평소에 물을 많이 먹어서 탈수 증세가 더 빨리 와서 사망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도 안 되는 망언을 짓거리니까 어머님이 그때 이건 뭔가가 있다. 이거 진상 규명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음 날 장성 남중학교와 현장에 찾아가서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확인 결과 준혁이가 열사병 증상에 시달려서 증상이 발현됐던 것들 그리고 방치한 내역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저희는 바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이제 여러 가지 기자회견과 어떤 활동을 좀 시작했습니다. 8월 19일에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이었습니다. 이 현장 이 중대재해에 대해서 광주노동청이 진상 규명하고 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라라고 주장을 하면서 노동청 앞에 고소장을 접수한 다음에 좀 갔습니다. 이 당시에는 사실 원청이 삼성전자일 거라는 생각도 그때 못했었습니다.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그 3일 후에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에 가서 고 양준혁 군의 사망 사고에 대해서 열사병에 의한 산업재해를 인정해라라고 기자회견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근골격계 질환이나 여러 가지 질환들 경우에 질판이까지 가는 데만 6개월에서 9개월, 산재 인정받는 데까지도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사실 열사병 증상 같은 경우에는 질병판정위원회 갈 필요도 없이 자문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산재를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오래 가는 것이 유가족들을 더 힘들게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는 취지에서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9월 3일에는 노동청 앞에 저희가 이전에 저희가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기자회견 한 후에 이제 국회에 8월 28일경에 찾아갔습니다. 저희 자료집 보시면 24페이지에 있습니다. 유가족들이 국회를 찾아갔고요. 이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여러 국회의원들께서 도움을 주셔서 정부 차원에서 국회 차원에서 준혁의 죽음에 대해서 진상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또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3번 정도의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어떠한 응답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노동청 앞으로 가서 9월 3일부터 기존에 있던 한국병원에서 분향소를 노동청 앞으로 이동하고 설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분향소 운영은 9월 3일부터 삼성전자로부터 사과를 받는 9월 12일까지 진행이 됐고요. 분향소 운영은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6시 반까지 그리고 유가족분들과 광주 전남 노동안전보건지킴이 그리고 금속노조 그다음에 광주 전남 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 정의당 그리고 이렇게 함께 분향소에서 상주하면서 피켓팅이나 어떤 분향소를 좀 지켜주셨습니다. 수많은 시민단체와 시민들께서 분향을 해주셨고 많은 국회의원들이나 광주시당에서도 조화나 근조기 등을 보내주셔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태원 유가족 분들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교단체에서도 함께 참석하셔서 유가족들께 큰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원래 제가 듣기로는 그 광주 대교구청에서 야외에서 미사를 드리는 것이 관행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데 준혁 군의 사망에 대해서는 좀 그 관리를 깨고 이 분향소 앞에서 추모 미사를 드리면서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2024년도 9월 4일에는 폭염
속에 사망하는 많은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 고양준역법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9일에는 발주처인 전라남도 교육청 앞에 가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었지만 당시 교육청 면담을 요청했었지만 교육감과의 면담은 성사되지가 않았습니다. 9월 10날에 이제 큰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9월 17일이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준혁이 사망 시점은 거의 한 달이 다 돼가고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저희가 가장 사건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이 뭐냐면 준혁이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가 정말 좀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었거든요. 준혁이를 잘 보내줘야 되는데 준혁이 시신이 한국병원에 계속 안치된 상태로 싸우는 것들은 저희도 준혁이에게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 달이 넘어가면 가족분들도 너무 힘드시고 준혁이에게도 못할 짓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다. 이제 삼성전자 찾아가서 그 회장 만나서 그쪽 답변을 들어보자라는 취지에서 9월 11일 서울 강남 삼성상을 찾아가서 한번 이야기해보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삼성전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유가족들에게 사죄하겠다,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겠다라는 답변을 받고 나서 실제 9월 12일에 삼성전자와 그 하청업체 유진테크 시스템이 분향소에 찾아와서 유가족께 사과하고 사죄드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하고 뭐 배보상에 대한 부분까지 모두 다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준혁이 이제의 목적이 이제 삼성전자와 유진테크 시스템으로부터 사과받는 것,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을 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분향소를 이제 정리를 했고요. 9월 그날 밤부터 장례 절차에 좀 돌입을 했습니다. 9월 12일에 그 추모의 밤이 열렸고 많은 시민사회단체분들께서 함께 오셔서 준혁이의 죽음을 또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9월 10일 밤에 추모의 밤이 열리는 날 아까 양준혁 법안의 일부가 이제 법안 한노위 소위를 통해서 의결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은 뭐 아시겠지만 일부 개정 법률안 내용에 뭐 작업 중지권 이런 부분들은 좀 빠져 있고 이제 뭐 폭염이나 한파 등과 같은 자연재해가 그냥 건강장애 안에 포함된다라는 취지의 법안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9월 13일에 이제 광주대교구청 앞에서 장례 절차 추모 미사 드렸고요. 그리고 그날 발인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우선 유가족들께서 지속적으로 주장하셨던 원청인 삼성전자 그리고 전라남도 교육청의 공식 사과와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지역 업주와 삼성전자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재해보상법이 적용될 수 있을지, 추후에 있을 열사병과 같은 어떤 기후 재난에 대해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얼마 전 장성의 한 중학교에서 폭염 속에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던 20대 노동자가 온열 질환 증세를 보인 뒤에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장의 CCTV에는 이 노동자가 심각한 상태에 놓였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119 신고는 약 1시간 가까이 지난 뒤에야 이루어졌습니다. 보도에 김호 기자입니다. 낮 최고 기온이 35도에 육박했던 지난 13일 장성의 한 중학교. 작업복 차림의 청년이 학교 급식실 건물에서 나오더니 고통스러운 듯 두 손을 무릎에 올려 간신히 몸을 지탱합니다. 곧이어 급식실로 다시 들어간 청년. 2분 만에 다시 건물에서 빠져나오더니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립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로 이상 증세를 보이던 청년은 CCTV 사각지대로 사라집니다. 폭염 속에서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열사병 증세를 보이다가 숨진 27살 양준혁 씨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회사 관계자들은 이 같은 모습을 모두 지켜봤지만 119에 신고한 건 이상 증세를 보인 지 50분가량 지난 뒤였습니다. 의식까지 소실되는 약간 심각한 상황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약 1시간 가까이 방치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상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동당국과 경찰도 중대재해처벌법과 업무상 과실 여부를 수사 중인 가운데 유족과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다음 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그 준혁이는
축구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예, 매우 건강했던 27살 청년이었습니다. 보시면 회사에서는 분명히 저희에게 CCTV 영상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준혁이를 뭐 그늘에 눕혀놓았다, 뭐 휴식 시간 충분히 보장했다, 얘가 평소에 1시간밖에 그날 일 안 했다, 물도 충분히 줬다, 뭐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하셨어요. 근데 확인해 보니까 영상 보셨지만, 예, 준혁이가 힘들어서 비틀거리고 고통 호소하고 헛소리하면서 화단 쪽에 가서 쓰러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 뿐만이 아니라 사업주들은 이게 열사병 증상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후재난이나 여러 폭염, 한파가 발생했을 때 여러 증상들이 발생하는데 이게 열사병 증상인지를 모르세요. 아, 이게 얘가 그냥 개인 질병이구나, 얘가 정신 질병이 있구나, 이렇게 다 몰아가세요. 나중에 보겠지만 업무상 사고는 너무 간단하게 사고인 게 확실하잖아요. 하지만 뇌심혈관계 질환이나 정신질병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회에서 이게 지금까지 대처해 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런 내용들로 증상이 발현된다는 것도 잘 모르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이번에 준혁이 사건 터지고 나서 수많은 에어컨 노동자들이 아, 이게 열사병이구나, 정말 더운 날씨에 과도하게 일을 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처음 인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습니다.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폭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준혁이 사건 너무 심각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장례식장에 옮겨지고 나서도 체온이 42도 정도를 지키셨어요. 그리고 진단서에도 명확하게 열사병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요거는 부검감정서입니다. 사망진단서상에 고인의 사망이 열사병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중대재해처벌법상 고열 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된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신부 체온 상승을 동반한 열사병, 직업성 질병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산업재해에 해당하고 공단도 지금 그렇게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노동청에서 조사받은 결과인데 보통 노동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가지고 한 9가지 정도를 조사를 합니다. 근데 준혁이 같은 경우에는 1호부터 9호까지 전체 다가 위반 사항이다라고 노동청에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통계 자료는 좀 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유가족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 제가 좀 하겠습니다. 사실 요새 막 기후 위기 속에 준혁이와 같은 사건, 온열 질환으로 추정돼서 사망하는 사건들이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 좀 보신 적 있나요? 이게 지금 태풍 매미 때문에 약 18명의 사망자들이 발생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마산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18명의 사망사고 발생 이후에 창원에서 이번에 흰남노가 올 때 지하철에서 그 차수벽이라는 걸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예. 큰 사망사고가 있을 때 그 방파제 부두 쪽에다가 이 차수벽이 자동적으로 올라오게 해서 해일이나 여러 가지 뭐 물질들이 들어오는 걸 좀 차단하는 역할을 하세요. 근데 이걸 만들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매미로 인해 사망했을 때 그 유가족들 18명이 힘을 모아서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유가족들은 본인들의 자녀들이 사망하고 나서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런 노력을 계속 해왔습니다. 당시에 준혁이 사망사고 이후에 이태원 유가족 분들께서 사실은 광주지방노동청 고용청 앞에 와서 분향소에서 함께 피켓팅도 해주시고 위로를 좀 제일 많이 해주셨습니다. 확실히 이제 이게 유가족 분들께서 또 자식을 잃은 가족의 마음을 가장 좀 잘 이해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머님이나 할머님께서도 다른 사람들의 어느 누구의 위로보다 이태원 유가족 분들의 위로에 가장 큰 위안을 좀 받으셨습니다. 근데 제가 엊그저께 12구 때문에 저기 남구청 앞에 가봤는데 사실 좀 약간 놀랐어요. 이제 준혁이 어머님께서 이걸 좀 보내드렸더라고요. 한 2개 이게 있었는데 이제 준혁이 어머님께서 또 이태원 유가족들을 위해서 보내준 걸 보고 나서 이게 이 사망 사고로 인해서 여기로 끝날 게 아니라 향후에 이 유가족 분들께서
함께 연대해서 또 살아가는 힘이 될 수가 있고 동일한 재난이 발생하지 않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걸 좀 노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생각해서 좀 필요한 거는 유가족에 대한 피해 지원이나 트라우마 등의 치료가 지자체 차원에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로부터 저희가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받았지만 정말 이런 동일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게 실질적인 대책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발생할 때 가장 답답한 게 다 모르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최소한 어떤 지역사회에서 노동상담이나 법률 지원을 좀 체계화해서 중대재해로 사망하고 있는 유가족들을 위한 지원 체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유가족 지원 네트워크를 만들려면 사실 노동조합이나 뭐 이제 강주광시 비정규직 센터와 같은 비정규직 센터들, 뭐 전남 노동공익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강주 전남 노동안전보건지킴위와 같은 단체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중대재해 기초 자료를 파악하고 유가족의 노동 권익을 위해서 보호하기 위한 어떤 사건 해결을 위해서 좀 도움을 주시고 이와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사례 분석을 통해서 추후 동일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게 대책 마련까지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과 같은 토론회가 정책 제안의 토대가 되는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영민 노무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좀 조심스럽게 고 양준영님의 그 희생된 그 영상이 이제 여러 번에 나와서 앞에 어머니와 할머니가 계시는데 이 영상이 계속 나오는 것이 좀 마음이 좀 편치가 않습니다. 일단 오늘 이 사고에 대한 현황 그리고 이후에 그 대처했었던 과정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대비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과제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실은 이제 기후 위기 문제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 마련과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큰 목표와 그리고 기후 위기 적응 부분입니다. 이미 변화된 이런 기후 환경 여건에 따라서 이런 기후 취약층에 대한 취약층에 대한 대비, 그다음 이런 재난에 대한 대비 등을 포함한 이런 이제 기후 위기 적응 대책들도 정부 차원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또 지금 해 오고 있는 건데 이런 사고 발생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이 아직도 취약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유경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기후청의 팀장님으로부터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발제 두 번째를 맡게 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기후정의 팀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경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제 자료집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후 재난과 노동자의 건강권 이거를 주제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주제를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좀 가닥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엄청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만 이제 꼽아서 본론을 이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자체 그리고 정부 그리고 노조, 기업 이렇게 각 주체별로 어떻게 좀 개선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점을 위주로 이제 준비를 했다는 걸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이게 제가 질병관리청에 통계를 가져왔는데요. 너무 사실 다들 아실 거예요. 올해만 해도 벌써 3,700여 명 이상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고 특히 이제 광주에서 이제 저희가 토론회를 하다 보니까 전남 쪽에 관련된 뉴스를 많이 가져왔는데요. 올해 최근 10년 최다 구급 활동을 했었다. 소방서도 이렇게 말할 정도로 너무 많은 폭염 그리고 겨울에는 이제 한랭 질환이 많이 이제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온열 질환자의 발생 추이를 보면 올해가 정말 가장 높죠. 2,890여 명 이상. 그리고 2018년도에는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하고 티베트의 그 따뜻한 공기랑 만나서 폭염 일수가 31일 이상 되는 그런 역대급 해가 있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거의 2배에 이르는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던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시는 것처럼 사실 저희가 사업장에 이렇게 온도만으로 저희가 모든 걸 알 수 있진 않잖아요. 왜냐하면은 노동자가 일할 때 사실 사업장의 체감 온도는 온도만으로, 날씨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례로 영국의 산업안전보건청이라는 곳에서 어떻게 이제 폭염 관련해서 조사를 할까 알아왔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열 스트레스 위험성을 평가하는 체크리스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온이랑 복사열, 그리고 개인 보호구를 지급했는지 이런 여부까지도 체크리스트에 다 명시가 돼 있고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이제 온열 질환을 최대한 예방할 수 있게 사전적으로 조치를 하는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온도라는 거는 되게 일률적인 기준이다. 그리고 사람마다 너무 개인의 특수성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딜 갔는데 아우 너무 춥다 이러고, 어딜 갔는데 너무 괜찮은데 이제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온도라는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이렇게 영국의 이게 그 제가 말씀드린 열 체크리스트인데, 이거를 이제 번역을 해보면은 뭐 온도, 습도, 그리고 더위, 스트레스, 그리고 뭐 작업장이 외부 날씨에 영향을 받는지 등등등 되게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국에서는 이 중에 하나라도 체크가 되면은 자세한 위험 평가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는 이런 되게 세부적인 규정도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가져오게 됐고요. 그리고 사실 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현장 노동자분들 되게 많으시니까, 그래서 왜 이제 우리가 지금 노동자 건강권이 왜 중요한가를 말해야 할까,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로 이미 산재가 너무 많죠. 너무 많고 사실 집계되지 않은 것도 너무 많을 거라고 저는 이제 추정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실 고용노동부의 권고, 그게 35도 이상이면은 뭐 작업을 중지하라는 권고기 때문에 어떤 강제성이 없고요. 그리고 강제성이 없으니까 실효성이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권고일 뿐이기에 구체적인 대처 방안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실 기업에서도 이제 중처법이 시행되면서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이제 뭐 날아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럴 위험도 있기 때문에 기업도 알아서 자체적으로 예방을 해서 우리 노사가 좀 같이 고민 좀 해보자, 이런 이제 사실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폭염이나 한랭은 사실 어떤 온도 그리고 현상에만 집중된 거기 때문에 그 뜨거운 날 그리고 추운 날만 지나가면 그냥 다들 논의가 쑥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좀 이렇게 변하는 시기를 타는 이런 논의 말고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좀 준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다가 저희 한국의 질병관리청이라고 아까 그 통계 자료 보신 데 아시죠? 근데 여기서는 저희가 5년마다 평가를 시행하는데 저희가 4가지 지표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4가지 지표가 폭염, 한파, 대기질, 감염병이에요. 근데 이제 ILO 국제기구 다 아시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글로벌 이슈로 좀 세분화해서 열 스트레스, 그러니까 열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공정을 하는데 더 사실 오래 걸릴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고, 심리적인 스트레스 너무 부담되죠. 너무 더운데 내가 이걸 언제 끝내지? 왜냐면은 너무 덥고 이제 습도가 너무 많으면 당연히 이제 영향을 받으실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가 기후 재난이라고 말하는 폭우, 태풍, 산불, 뭐 상해 사망 이런 경우도 이제 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저희가 좀 구체화하고 좀 사용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은 주제가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다가 이제 3가지로 제가 요약을 좀 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연장 야간 노동을 이제 점진적으로 감축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2024년인 지금에도 이제 얘기하는 게 정말 좀 한숨이 나오지만 규칙적인 휴게 시간 그리고 실질적인 휴게 공간을 구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작업 중지권 보장 그리고 사례 발굴을 해야 한다. 이 3가지로 제가 좀 테마를 잡아봤어요. 그래서 연장 노동, 야간 노동 다 아시겠지만 뭐 이 자체만으로 바람을 들인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노동자 건강에 적으로 이제 많이 해롭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증상 같은 걸 여기 써놓긴 했는데 사실 뭐 24시간 365일 돌아가는 그런 사업장들은 저는 이제 노동자들의 몸과 마음을 연료로 굴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많은 생산,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이자 소비자들은 이렇게 많이 사고 또 그럼 유통을 또 하고, 그러니까 이게 멈출 수가 없게 된 것 같아요. 언제부턴가. 도대체 멈출 수가 없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제 규제를 좀 통해서 셧다운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한국노동연구원이라는 그 단체에서 그 야간 노동자의 현황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오래된 자료긴 한데 그래서 밤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임금 노동자는 10명 중에 1명. 그리고 자영업자는 이제 11% 이상이 밤에 2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아시겠지만 요즘 특고 그리고 뭐 프리랜서 얼마나 노동자성을 회피하는 그런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보다 훨씬 더 배로 야간 노동을 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요. 저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저희 이제 기획팀에서 이제 원래 토론회를 했었는데 이때 발제해주신 이제 선생님께서 이 3가지로 좀 중요한 점을 꼽아주셨어요. 사실 교대 근무를 하더라도 고정적으로 야간을 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점점 늘고 있다. 그리고 규모로는 숙박업, 음식업, 보건의료, 제조업이 높고 어떤 비율로는 운수 및 창고 그리고 사업시설 관리에서 가장 많이 분포되고 있다. 그래서 사실 그냥 딱 단순히 떠올려 보셔도 물류센터에서 일하시고 그리고 그 물류를 받아서 이송하는 이게 택배 노동자분들 아무리 봐도 이제 야간 노동 많이 하실 것 같고 그러니까 바로 직관적으로 연상되시죠. 그런 것처럼 저희가 야간 노동은 아직도 너무나 많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국가는 이거에 대해서 데이터를 내놓지 않고 있다.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연구원이나 어디 뭐 조사한 그런 곳에 막 이렇게 뒤져가지고 찾아내야 하는 그게 현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정부에서 이런 야간 노동의 비율 그리고 야간 노동자의 현황 이런 걸 좀 파악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제조업의 야간 노동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2010년도 이적 자적에 이제 주야간 맞교대에서 주간 연속 2교대제로 이제 저희 투쟁했었잖아요. 그때처럼 저희가 야간 노동을 점점 줄여왔는데 다시 뭐 쿠팡이나 아마존의 이런 물류가 이제 확산되면서 다시 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이제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한국에서 야간 노동은 이제 불안정 노동, 긱 노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뭔가 고용돼 있지 않는데 지시를 받는데 이제 일을 해. 약간 되게 이상한 그런 노동의 구조, 노동의 모습. 이거 이제 일용직 노동 그리고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는 걸 이제 알 수 있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실 야간 노동, 연장 노동을 얘기하는 이유가 노동자의 건강권 측면에서 당연히 이제 우선하는 거지만 두 번째로는 또 탄소 배출량의 감소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몸 건강, 마음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만 저희가 노동 시간을 줄여야 지구 환경적으로도 좀 이제 탄소 배출량 자체가 적어진다. 그래서 이런 연구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이걸 공부하면서 알게 됐는데 그래서 만약에 노동 시간의 10%가 감소하면 8.6%의 탄소 배출이 감소한다. 근데 사실 탄소 배출 그거 시켜서 뭐 하냐? 나는 그냥 팡팡 쓰고 막 팡팡 먹고 팡팡 놀고 싶은데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지구 온난화 자체가 폭염의 원인인 건 아시죠? 그러니까 점점 지구를 더워지게 하고 뜨거워지게 하는데 되게 탄소 배출의 그런 영향도 무시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는 뭐 개인적인 그런 거지만 꼭 뭐 필요할 때 사시고 뭐 필요할 때 쓰시고 하셨으면 좋겠고 이에 좀 더불어서 기업도 이제 좀 적당히 쓰고 적당히 좀 일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규칙적인 휴게 시간이랑 실질적인 휴게 공간 제공인데요. 이제 폭염에 관한 열사병 예방 가이드가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뭐 쳐다보지도 않는데 왜냐면 정말 뭐라고 할까 제조 그리고 건설 업종 이제 위주로 이제 제작된 가이드일 뿐만 아니라 이 직종별로 사실 어떤 업을 수행하시냐에 따라서 다르게 그 예방 가이드가 적용돼야 함에도 지금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미비하다. 이거 진짜 뭐 코 걸면 코걸이 뭐 입에 걸면 뭐 그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고용노동부가 이걸 알았는지 2022년도 8월에 이 휴게 공간을 이제 의무화했는데 사실 현장에서는 이거를 별로 그러니까 신경을 아예 안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법적으로만 보면 뭐 미설치하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뭐 위반되면 과태료를 부과되도록 하는데 뭐 전혀 이제 그런 그러니까 사정을 찾아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뭔가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보여주기 식으로 권고가 되게 그런 정말 권고일 뿐이다. 문제인 것 같고요. 휴게 시간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근로기준법상
최대 연장 노동 시간이 이제 40시간에 플러스 12시간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특고나 잘 아시겠지만 노동자성을 회피하는 그런 3.3 프리랜서 분들은 52시간 초과해도 그걸 막을 수 있는 규제 방법이 없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뭔가 본인의 뭐 생계를 위해 또는 뭐 생활비를 위해 계속 연장 야간을 반복해야 하는 이런 되게 모순적인 상황에 되게 맞닥뜨리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 안 좋게 기후 재난까지 겹쳐버린 이게 이중고 삼중고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그 사실 작업 중지권 조항 한번 읽어 보셨을까요? 그 제가 자료집에도 넣긴 했는데 작업 중지권은 산업안전보건법 51조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는 이제 멈춰 해야 한다. 근데 사실 중대재해가 아니고 산업재해거든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혹시 중지해봤다는 분들 들어보셨나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저 같아도 쓰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나 어떻게 써?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여전히 사실 개별 노동자의 즉각적인 판단으로 저 지금 중지하고 싶은데요 라고 해도 이거를 회사에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거는 되게 요원하고 아직도 작업중지권 활용이 정말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사람에 대해서 징계를 때리거나 아니면은 많이 보셨겠지만 뭐 작업중지권 행사했는데 너 사후적인 뭐 위험이 없잖아. 너 그냥 너를 뭐 예를 들어 뭐 징계를 때리거나 뭐 또 태업한 거야 이런 식으로 되게 낙인 찍어버리는 그런 게 아직도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뭔가 작업중지권을 우리가 행사해도 사실 한편으로는 이제 일하는 노동자분들은 내가 어떻게 먹고 사나, 만약에 이제 라이더 유니온 같은 분들은 이제 고민을 한 게 작업을 우리가 중지할 수 있을 때 일시적 실업으로 이거를 봐서 통상 수입의 70%를 지급하는 기후 실업급여를 달라. 그래서 요구를 했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전 되게 좋았던 어떤 아이디어가 기상청 데이터랑 배달 플랫폼을 연동을 해서 뭔가 특정 상황에 예를 들어 폭우가 막 쏟아지거나 막 번개가 막 번쩍할 때 주문 접수가 안 되도록 아예 그렇게 막아버리는, 사실 그런 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뭔가 노조가 뭔가 주체성을 가지고 이런 걸 좀 요구할 수 있는 게 정말 지금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의 한계인 거지 사실 독일 같은 곳에서는 이미 단체 협약으로 작업 중지권을 보장을 받고 뭐 시간당 뭐 휴무 수당, 그러니까 쉬어도 이제 임금의 몇 %를 보전해주는 이런 규정도 이제 갖고 있는 곳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거는 노동자의 몸과 삶에 맞춘 매체로서 작업 중지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터에서 작업 중지권 어떻게 확보하냐 라고 제가 고민을 해봤을 때, 만약에 우리가 노조가 있어 그러면은 사실 작업 중지권 이렇게 실행했을 때 이거를 많이 데이터화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뭐라고 해야 할까, 이제 현장 노동자분들 앞에서는 되게 작아지는데 그래서 뭐 실패 사례, 뭐 꼭 성공 사례가 아니어도 뭐 재개 사례, 그리고 작업 중지 이후에 해제 과정에서는 뭐 노동조합의 동의, 과반의 동의를 통해서 뭐 다시 뭐 작업 재개를 할 수 있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뭔가 그런 체계를 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노조가 없거나 되게 소규모 사업장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는 사실 작업중지권 자체가 솔직히 발휘할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제 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실 이것도 규모의 제한이 있어서 좀 세모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그리고 뭐 원하청 관계면 뭐 이제 원하청 이제 조인 해가지고 뭐 근로자 협의체 이런 걸 구성해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사실 평가를 하는 게 그치면 안 된다. 평가를 하고 이거를 어떻게 개선해서 이거 우리 나중에 어떻게 이걸 예방하자, 이것까지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이제 자료집으로 36페이지 보시면은 저희가 대책을 좀 적어놨는데, 사실 제가 대책을 너무 그래가지고 해보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사실 연장야간 영업 규제 그리고 노동안전보건 조례를 말씀드렸는데, 이 이유가 연장야간 영업을 그러니까 하기 때문에 연장야간 노동을 노동자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을 규제하면 노동을 그러니까 아예 그냥 막아버리는,
그러니까 왜냐면 영업을 하기 때문에 노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지자체에서 이제 자료집에 썼지만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은 사실 지자체의 그런 영향권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외에 적절한 사례는 아니지만 서초구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해제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지자체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를 규제하고 해제할 수 있는 만큼 노동자의 뭔가 일할 권리 그리고 야간 노동과 연장 노동을 감축시키려는 저희의 뭔가 앞으로의 향후 과제를 위해서도 좀 규제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전북 노동권익센터 노무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그 저희 전북도는 이제 저희가 일하는 그 전북 노동권익센터의 이제 위탁 단체다 보니까 도의 그런 조례에 따른 그런 사업을 많이 수행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진행했던 게 뭐냐면 그 이제 산업 노동안전 지킴이라고 해가지고 들어보셨겠지만 그 이제 건설 제조 사업장이나 이제 유해 위험 사업장을 돌면서 자 안전하게 일합시다 이러면서 이제 이런 캠페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캠페인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이제 개인 보호구 착용을 이제 좀 말씀드린다든지 아니면 이제 사업장에 가서는 선생님 이거 노동자분들이 일하시는데 교육 실시하셨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업종에는 어떤 위험한 게 있으니까 뭐 1년마다 또는 분기별로 교육하셔야 돼요.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 해당 직종의 유경험자이고 노동 안전을 잘 알고 있는 분이 그러니까 노동안전 지킴이를 하는 게 제가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현장 노동자분들은 직접 현장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다치겠네? 이걸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노조에서 사실 이런 노동안전 지킴이 이런 활동도 해주셨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전라남도도 제가 찾아보니까 진즉 시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제가 기초 지자체별로 검토해보진 않았는데 전남도 이거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이거는 제 꿈 같은데 위험성 평가를 이제 말씀드린 이유가 위험성 평가의 핵심은 이제 현장 노동자의 참여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 개선 그리고 팔로우업 이렇게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노동자들이 참여해야 의견 반영이 잘 되고 그리고 어떤 위험을 잘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업종별로 어떤 유해 위험 요인이 있는지 찾는 거는 가장 기본인 거고 만약에 이걸 찾아서 사실 찾더라도 노동청이나 또는 뭐 법적으로 사실 한계에 분명히 부딪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좀 얘네를 뚫지? 아니면 우리가 법이 문제야. 그럼 어떻게 좀 뜯어 고치지? 아니면 뭐 노동청에서 뭐 이렇게 뭐 우리를 제한해?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좀 짤아웃하지? 이런 거를 좀 거기까지 지자체가 같이 고민해 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고 이거는 뭐 오프 더 레코드지만 저희 전북 같은 경우는 이거를 노동안전 지킴이를 담당하는 분의 실무자분이 3분인가 4분? 그러니까 그분들이 전북 전체를 하고 계셨다는 거에 너무 1차 깜짝 놀랐고 2차가 너무 예산이 적은 거예요. 저희가 2억이 채 안 됐거든요. 근데 그 돈으로 그 적은 예산으로 전북의 유해 위험 사업장을 발굴하고 그걸 찾고 그거를 뭐 평가하고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 하겠죠. 그러니까 사실 지자체에서 예산을 그만큼 편성을 해주시고 그 예산에 따라서 계획까지 수립해 주셔야 저희 노동자들이 안 다치고 잘 일할 수 있거든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노동청은 이제 제가 이것도 참 많이 느끼는데 그래서 지금 정부가 강조하는 거는 자율안전 체계라고 하는데 자율안전 체계가 그냥 쉽게 말해서 위험성 평가이고요. 위험성 평가는 사실 무늬만 위험성 평가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아리셀 참사 아시죠? 사실 아리셀은 되게 우수 사업장이었거든요. 근데 우수 사업장이었는데 사실 중대한 위험이 관리되지 않았고 결국에 많은 분들의 이제 인명 피해가 났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위험성 평가는 이제 중처법에서 규정하니까 내가 한다 이게 아니라 현장 노동자들이 참여를 해서 그거 진짜 잘 됐나? 그리고 이거를 행정관청이 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행정청이 사실 이것도 아예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냥 문제 터지면 출동해서 빨리 가자. 거기 작업 환경 측정하자.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사실 노동청에서 되게 이제 많이 정기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그리고 실질적인 휴게 시간 준수 그리고 휴게권 구비 관리 감독이 철저해야 한다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노동조합
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거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작업중지권 사례를 모아도 요즘 제가 듣기로는 회사에서 그걸 되게 인사관리 차원으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노동조합에 있는 곳에서는 이게 중지권의 실행 사례, 위험 개선 사례들을 모아야 하고, 그리고 쿠팡 물류센터 지회처럼 여기는 이제 온도 감시단을 기획해서 온도를 막 측정하고 물류센터에 그런 걸 다녔는데, 이처럼 노동조합 구체적으로 발굴하고 회사의 희정을 요구하고 노동청에 그걸 좀 제출해서 좀 알릴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고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이제 시행령 3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뭐 작업 환경 특정이나 뭐 그런 관련된 제반 사항들을 이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감독관의 역할인데, 이것도 사실 소규모 사업장에 좀 확대될 필요가 있겠다. 근데 이 감독관의 이런 뭐라고 할까 활동 범위는 규정이 돼 있어도 사업장 규모가 작아서 실행이 못 되는 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법제화를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어떤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게 그런 거를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기업은 이제 작업 중지할 때 좀 이 비용 같은 거 예산안에 반영을 해야 한다. 그리고 작업 중지할 때 왜 그 노동자가 그걸 멈췄을까? 그리고 왜 거기서 뭐가 위험했지? 이런 거를 사실 조사하고 모을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노동청하고 기업이 같이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사업장에서 이제 특수성에 맞게 직종별 예방 가이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41페이지에 제가 대략적으로만 간단히 써놨는데, 이거를 좀 이제 뭐 예를 들어 어떤 작업장에 어떤 위험 요소가 있고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이거는 기업과 행정 그리고 지자체도 좀 같이 해주셔야 저희 노동 환경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너무 빨리 했네요. 네, 저희가 2시간 안에 토론회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만 좀 초과는 하셨습니다. 지금 지자체 그리고 정부, 뭐 노동청을 포함한 고용노동부 그리고 노조, 기업에 좀 과제를 제시해 주셨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노동시간 단축이나 이 역시도 또 대책 대안으로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료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또 기회가 있으니까 자료집으로 또 대처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은 두 분의 토론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조금 이렇게 축약해서 핵심 요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분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길주 전남 노동권익센터 센터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3시 50분에는 좀 죄송하지만 나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전남 지역에 계절 이주 노동자들 관련해서 사업주, 고용주 그다음에 분들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보송에서 저녁 5시부터 6시 반까지 예정이 돼 있어서 보송에 있는 고용주분들이 100여 명이 지금 모여 있어서 제가 1시간 정도는 걸리니까 제가 3시 50분 정도는 미리 좀 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기 전에 PPT를 좀 하나 띄워놨습니다. 8월 13일 날 실은 우리 양준혁 군이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8월 31일 날 해남에서 외국인 이주 노동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해남 북일면인데 여기가 뭐를 생산하는 공장이냐면, 공장이 아니죠, 농촌인데 지금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 이제 김장 김치를 담는데, 그 김장 김치를 심으려고 스프링클러를 하는 노동자였습니다. 태국 노동자였고 1970년생이었고 이 노동자가 혼자 작업을 하다가 나무글 밑에서 쉬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는 아마 심근경색으로 사망을 했다 했고, 제가 해남군청이나 소방서에 물어보니까 열살병으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고, 그 이후에 연락이 되지 않고 전혀 되지가 않습니다. 실은 양준혁 군은 그나마 유족들이나 어떻게 보면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해서 이걸 했지만, 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태국에 있는 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망사고는
아무것도 하지는 못한 거였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봤을 때 폭염이 없고 이날도 34도까지 올라갔는데 그 이후로 저희들이 아무것도 진행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이 태국 노동자는 미등록 노동자입니다. 이따가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다음 아까 사진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광주에 있는 시민들과 광주에 있는 시의원님들도 동참을 해주시고 있는데 실은 이 사건이 왜 이걸 하게 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올 초에 해남에서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동상이 걸렸습니다. 발과 손에 동상이 걸려서 이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영암 대불 해남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저희 전남노동공익센터를 찾아왔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겨울옷을 주세요, 겨울옷을 주세요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분들이 보니까 동남아시아에서 오는 분들이고 여름이 겨울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분들이 작업복 겨울옷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이 와서 이게 머릿속에 계속적으로 좀 남아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이게 9월 9일부터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일정 부분 오늘부로 마감을 했습니다. 강주, 전남, 전북, 서울, 경기도, 제주도, 강원도에서까지 이주 노동자들 작업복을 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6,000벌이 넘는 작업복이 저희들한테 모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이주 노동자들에게 작업복을 나누었는데 다행히 이것을 전라남도에 건의를 했는데 전라남도가 이걸 받았습니다. 사업으로. 그래서 전라남도랑 이게 함께 있는 이렇게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토론 자료 59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상청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0년도에 7.7일이었던 폭염 열수가 작년에는 14.2일로 늘어났답니다. 올해는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마 17일, 18일 연속으로 이렇게 계속 폭염이 지금 됐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폭염에 대한 문제는 계속적이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 그랬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는 여름하고 겨울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기후위기나 앞으로 노동자들의 이런 문제는 어떻게 발생될까 할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폭염이든 혹한이든 대부분 노동자들은 사망한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아닙니다.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 건설 노동자들, 조선소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지 대부분 노동자들은 뭐냐? 정규직에서 발생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견을 드리면 기후위기에 맞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지자체에서 책임감 있는 노동자에 대한 기후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행히 양정육 군이 사망한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양준혁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가장 큰 핵심은 빠져 있습니다. 노동자들에 대한 자급중지권을 스스로 못 내린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용우 변호사님도 이것을 냈던 이 법안을 추진했던 이용우 국회의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지자체입니다. 혹시 강주시청 관계자분들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름에 길거리에 물을 뿜어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뭡니까? 금남로 1가 2가 3가에 가면 막 더우고 그러면은 물을 이렇게 뿜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물을 뿜어주면 한결 더 흔히 말하면 시원하기도 하고 그 더위를 피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산업 현장이나 아까 말한 건설 현장이나 예를 들어 말하겠습니다. 강주에 있는 지하철 공사를 2호선을 공사하고 있는데 여기 한번 지나가는 길에 여름에 지나가는 길에 한번 유심히 봐보십시오.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 반 이상은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 여름에 땡여름에 흔히 말하면 그분들이 지하에서 일하고 철판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휴게 공간은 지하철 예를 들어 푸른길 앞에 보면 남구청 앞에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은 제가 봤었을 때는 매우 위험한 건데 이게 뭐냐? 발주처가 강주광역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취약한 노동자들에 대한 기후위기는 전무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광주광역시에서 시장님도 인터뷰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쿠팡의 물류센터가 호남기지로 만들어져서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좋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쿠팡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천국입니다. 야간 노동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에 흔히 말하면 전제 조건인 이 노동자들, 강주 시민 인분들에 대한 이런 건강권과 안정권은 흔히 말하면 우리가 이 회사에 타치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자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개입력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최재현 의원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전남에서도 기후위기에 맞는 우리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하는 조례를 만들어 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전남에 탄소 중립을 연구하는 이런 연구 모임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산업안전보건법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조례를 만들어서 할 문제에 대한 답답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이야기하고 드리고 있습니다. 법이 없으니 조례가 먼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흔히 말하면 최소한의 이런 걸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싶어서 내년에는 광주광역시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기후위기에 흔히 말하는 폭염과 혹한에 맞는 노동자들의 건강권에 맞는 이런 것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는 직종에 아까 우리 발제자분께서 이야기했는데 직종에 맞는 맞춤형 기후위기 건강권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강주는 물류센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라이더도 많습니다. 우리 전남은 거꾸로 하면 대불산단 노동자들이나 많습니다. 농어촌 이주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직종에 맞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건강권 대책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강주에서 지금 산업안전지킴이를 우리 강주도 이야기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주는 매우 모범적으로 제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전남은 제가 산업안전지킴이 단장입니다. 올해는 전남에서는 작년까지는 전라남도 도청 공무원들이 했는데 못 오갔답니다. 현장도 나갈 수 있는 방법도 모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전라남도 우리 노동공익센터에서 120개 사업장을 돌아다니면서 오고 있는데 가장 좋은 게 뭐였냐면 현장을 다니면서 폭염에 관련 이야기를 가이드라인을 이야기를 하고 이 외국인 노동자들 그다음에 50인 미만 노동자들한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회사나 이런 데서는 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산업안전지킴이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잘 활용하면 훨씬 더 체감 있는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는 기후변화에 맞는 노동자 건강권에 맞는 모니터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강주광역시가 전라남도가 서울이 경기도가 이런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했다는 실태조사를 했다는 말은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광주광역시가 먼저 전라남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기후변화에 이런 직종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나 모니터링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년 전에 전남 한평에서 폭우가 내렸습니다. 발주처는 농어촌 공사였습니다.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정수장 이걸 관리하는 사람들이 농어촌 공사 직원들은 3,000명인데 전남 곳곳에서 일하고 있는 정수장을 관리하는 폭우가 오면 물을 관리하는 분들은 7,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밤에 폭우가 흔히 말하는 100mm가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수로를 관리하는 농민이 거기를 가다가 돌아가셨습니다. 1km에 떨어진 지점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농어촌 공사는 어느 것 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양중역군이 발생이 됐는데 발주처에서 어느 것 하나 통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청은 비껴나갈 있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양중역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발주처에서 시공사랑 흔히 말하면 폭염과 한내에 대한 부분을 최소 삽입을 해야 된다. 최소 산업안전보건법이 지켜질 수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이 준수가 될 수 있도록 계약서에 삽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교육청에서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후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강주광역시에서 수많은 발주처가 있을 겁니다. 강주개발공사도 있을 거고 도시공사도 있을 거고 강주광역시가 직접 하는
흔히 말하면 발주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기후위기에 맞는 이 부분을 혹한과 폭염에 맞는 부분을 발주처에서 시공사랑 계약을 할 때 이 문구들이 들어가야만 우리 어떻게 보면 그 협력업체 원청에서 일하는 우리 노동자들의 안전이 보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길주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이철갑 조선대학교 작업환경공학과 교수님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5분만 하라니까 몇 분 했어요 지금. 예, 하여튼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 저한테 제도적 개선 방안이 뭐냐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시는데 지금 이제 지자체 조례 이 재정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좋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실효성이 있을까 솔직히 좀 회의적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되게 이제 그 제도적 개선 문제에 있어서는 일종의 이제 규정이잖아요. 이렇게 법이 있고 되게 이제 그 법이 있고 세세한 것은 이제 시행 규칙에 이렇게 되게 이제 있게 되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산업안전보건법하고 다른 이제 그 세세한 것은 산업보건에 관한 규칙에 이렇게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나라 현재 산업보건에 관한 규칙에서도 온열, 습도에 대한 그 장이 따로 있거든요. 조문이 쭉 있는데 사실은 아직 우리가 이 온도가 이렇게 굉장히 올라가 가지고 발생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자꾸 이제 사건이 발생하고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토론하듯이 이렇게 되는데 사실 그 산업보건에 관한 규칙은 그 온열에 관한 것은 주로 실내 작업장, 고열, 열을 다루는 작업장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만 이렇게 있지 지금은 그거 포함해서 실내 포함해서 실외, 5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직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계기가 돼서 그런 대책들을 마련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법이나 규칙은 되게 보면 큰 관점에서 보면 규제잖아요. 규제니까 당연히 사업주하고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것을 이제 넘어서 어떤 규정을 사업주가 어떤 그 책임자가 책임을 지고 이것을 관리할 수 있게 돼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런 문제가 자꾸 터져서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거를 산업안전보건법에 일일이 규정한 것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했을 때 실질적인 관리 책임이 있는 예산이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영주가 그걸 하지 않는 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안 했을 때 그거를 처벌할 수도 있다 해서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지금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 이제 이렇게 논의가 됐으니까 좀 이런 그 이제 알게 됐으니까 이제 세세한 그런 그 관리 이런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 게 우리가 법이 있고 그 세에 대한 시행 규칙이 있고 또 시행 규칙은 어떤 법적인 규정이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또 가이드라인이라 해고 공고사항으로 되는데 사실 공고사항을 잘 사업주가 지키면 좋지만 공고사항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사정이 되면 지키는 거고 아까 같이 대기업이나 이런 뭐 능력이 있는 데는 뭐 공고사항을 지킬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에서는 그냥 말 그대로 공고사항에 그냥 끝쳐버리니까 조례도 아무리 우리가 멋지게 잘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사실 전에 지금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사고는 지방에서 나고 지자체에서 나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지자체장들이 가서 뭔 사고 나면 가서 머리 조아리고 선거직이기 때문에 뭐 아무 고난도 없는데 그렇지만 지금 이제 산업안전법이 개정돼서 그런 부분이 지자체에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우리 지자체 각 행정 그 자치단체에서 거기에 그걸 관리하고 여력을 쓸 만큼 아직은 우리 공무원들이나 이런 그 체계가 아직 덜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갖춰지기 위해서 조례가 서포트해주면 이제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서 다른 나라 이렇게 아까 지금 여러 사례를 이렇게 하셨는데 찾아보면 미국에서는
백악관 같은 데서 요게 이제 자꾸 문제가 되니까 그런 그 미국의 어떤 산업보건청에서 그런 규정들을 강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지키도록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좀 그런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규칙들을 지켜야 할 원칙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그 사업주가 이행하게끔 이렇게 좀 강제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도 이제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이 뭐 개정안 냈다고 하면 개정안이 통과될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통과되면 거기에 맞는 세세한 그런 좀 세밀한 규칙들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지금은 이제 여러분도 잘 아까 같으면 그런 지적하셨지만 노동부서 지금 날마다 거의 이번 여름에 보면 그 뭐 카톡 문자나 이렇게 통해서 각 거기 관리자들한테 뭐 이렇게 날마다 온도가 어쩌요 뭐 하고 이렇게 날마다 경고 메시지를 보내지만 그것도 저는 안 보낸 것에 비하면 이제 그거라도 보내니까 그 관리자들이 그 신경 쓰기는 하겠지만은 그것도 그냥 공고 사항이니까 또 너무 또 이렇게 뭐랄까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보내는데 세세하게 이렇게 좀 규칙을 정해서 해야 될 그런 시점이 됐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이 의지만 있으면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 지적했듯이 만약에 정부에서 아까 그 노동청 말씀하셨는데 노동청 우리 이 근로감독관들이 뭐 다 바쁘다고 하셔요. 맨날 사건이 많으니까. 근데 노동청에서만 좀 더 신경 써도 많은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들 모든 부분들을 우리 지자체에서 또 할 수 있는 인력 여건이 아직 안 되고는 있지만은 가능할 수 있게끔 그 밑바탕은 그런 조례 같은 것을 마련해서 그런 근거를 만들어 놓는다면 그래도 이제 그 반복된다면 그 시간이 간다면 그런 것에 근거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아직 현재 우리가 거기에 대비를 못하고 있는데 올해 같으면 갑자기 그렇게 이슈가 되고 크게 되고 또 유독 올해는 또 이렇게 더워서 사람들이 누구나 그거를 알게 되는 이런 인식하게 된 그런 계기가 돼서 그런 부분들의 어떤 안을 만들자 하면 크게 뭐 반대하거나 그것에 뭐 틀거리를 걸거나 이런 부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다. 물론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부담이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뭐 동의를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워낙 이제 전반적으로 그런 기후 변화나 위기 또는 그런 변화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준비해서 그런 안들을 아까 지적하신 대로 우선 진짜 실용성이 있을까 의문스럽긴 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있는 게 우선은 있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좋은 조례안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앞서 두 분의 발표와 문길주 센터장님의 토론과 좀 연결시켜서 또 그에 대한 또 토론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함께 마지막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분의 현장 증언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노동 현장, 조선소, 그다음에 제철소, 그다음에 애국인, 이주민에 대한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박종국 전국금속노동조 포스코 사내하청 광양지회 장님, 박종국님. 안녕하세요. 저 수석 부지회장 박종국이라고 합니다. 올해 역대급 폭염으로 참 많이 쓰러지고 그렇게 병원도 많이 실려가고 그랬는데 이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전남기업은 포스코 사내하청 그 제강 공정에서 253명의 인력을 불법 파견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노동조합이 생기고 나서부터 작업 환경 측정 결과에 따라 고열 작업장 휴게 시간을 준수해달라고 고용노동부에 고발했지만 그 포스코 그리고 전남기업 고용노동부는 공고사항이다라고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 올해 6건의 고발을 했지만 여름 맨 밑에 보시면 여름에 고발했지만 곧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 시간만 때우면 된다는 식입니다. 뉴스 하나만 보겠습니다. 작년 뉴스인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KBS 9시 뉴스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제강 공정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휴게 시간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을 어제 이 시간에 보도했는데요. 쇳물을 다루는 고열 작업장이다 보니 온열 질환 위험도 높습니다. 최근 작업장에 이른바 온열 지수를 측정했더니 33도가 넘는 높은 온도였는데 사측은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1,500도의 쇳물을 큰 그릇에 담아 옮기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제강 공정. 이 작업을 준비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고열 속에서 두꺼운 방염복과 안면 보호구까지 착용하고 일합니다. 여름에 패딩을 입고 있는 기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업하는 순간에는. 사내하청 노조의 요구로 포스코와 해당 기업이 외부 측정 기관에 의뢰해서 작업장 온도를 측정했습니다. 작업 환경 측정 기준인 이른바 온열지수 WBGT가 1 제강공정 앞쪽이 평균 33.6도, 2 제강공정은 31.2도로 측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이 온도에서는 철을 만드는 등의 중등 작업을 할 때 매시간 15분을 일하면 45분은 쉬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준은 지켜지지 않았고 취업 규칙에 정한 휴게 시간도 쉬지 못했다는 게 노동자들의 주장입니다. 정규직만큼 방음이 돼 있고 시설이 돼 있는 휴게실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쉬게끔 그 법적으로 쉴 수 있는 시간만큼만 지급을 해달라 이건데. 노조는 사측에 기존 온열지수 측정값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노출 기준을 초과하면 안 되고요. 측정 결과가 나오면 결과를 참조해서 휴게 시간을 부여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원청인 포스코 측은 뒤늦게 해당 기업과 함께 이른 시일 안에 휴게 시간 기준을 최적화해서 현장에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예, 저 뉴스가 작년에 했던 뉴스인데 아직 휴식 시간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전남 기업이 어떤 일을 하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1,500도의 용광을 한번 쓰고 나면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그 슬래그라고 하는 찌꺼기가 있습니다. 그 슬래그 찌꺼기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데요. 아까 전면 저희 작업이 이 라인 작업이라 쉬지 않고 계속 그 쇳물을 담고 내리고 하는 그런 작업이라 그 좀 쉬는 시간 없이 계속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남 기업 온열 질환의 재해가 있었는데 2021년도에 그 레들 아까 그 작업하던 한 친구가 그 집에서 그 돌아가신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그 빈번하게 한 5번 정도의 그 온열 질환, 어지러움증 호소하는 환자가 발생해서 그 저희 광양의 사랑병원으로 후송이 됐습니다. 그 올해도 4월부터 쭉 이렇게 온열 질환 발생했는데 그 마지막에 그 신입사원이 온열 질환 환자가 발생해서 그 다음 날 바로 퇴사를 하는데 그 맨 마지막 보시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거는 그 휴식 시간, 그 아까 WBGT 그 시간에 맞춰서 휴게 시간을 법을 좀 강제화해 줬으면 한다는 겁니다. 산업안전보건법도 좀 개정을 해서 그 고온 작업 환경에서의 휴식 시간을 강제화해서 작업장 온도 기준 준수를 명문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리감독 강화 및 벌칙 규정을 마련해서 또 계속 법적 강제력이라고 하는데 사업주에 대한 벌칙하고 그 법적 구속력을 좀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그 이와 같이 법제화하면 그 고온 작업장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고온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렇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자료집에 있는 순서대로 다음 현장 증언 송영진 전국건설노동조합 강주 전남 지부의 송영진님으로부터 현장 증언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노조 송영진이라고 합니다. 장시간 힘드실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조금 힘든데요.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먼저 하나 조금 바로잡을 게 있는데요. 지금 제 글을 마치 제가 쓴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글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인 전재희 실장님이 쓰신 겁니다. 마치 제가 쓴 것처럼 이렇게 오해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분 걸 그대로 갖고 와서 이렇게 설문조사한 것을 이렇게 올렸을 뿐입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건설 노동자로 한 20여 년을 조금 안 되게 일을 했습니다. 해마다 여름이 오는 것이 정말 무섭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여름이 되면 오늘 몇 도까지 올라갈까 보는 것이 우리의 일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날씨가 35도가 넘어가면 너무 견디기가 힘듭니다. 숨이 턱턱 막힌다는 게 이게 그냥 말로 잘 표현이 잘 안 됩니다. 제가 이게 사진, 제 일하는 사진을 작업복이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 걸 이걸 넣어놨는데요. 이걸 다 장비를 차면 그냥 해도 여기 여기 주머니가 있는데 여기다가 우리 도구들을 넣으면 10kg 이상이 되고요.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매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양손에 우리가 작업할 도구들, 거푸집들을 들고 있으면 양쪽에 20kg짜리 두 개를 양쪽에 잡고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여름이 오는 것이 너무 무섭습니다. 진짜 쓰러질 것 같아서. 그래서 여름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9월 달 거 한번 일한 걸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지금 여기 PPT를 뭐 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했는데, 출근을 15일을 했는데 결국 일한 날짜는 9.50수, 9.5일치의 돈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0.5하고 더우니까 집에 들어가라. 0.5하고 더우니까 집에 들어가라. 7월 여기 써진 거 보면 7월 달에 장마가 와서 10일 정도 일을 했는데 8월 달에 더워 일 못해, 9월 달에 더워 일 못해. 정말 굶어 죽을 것 같습니다. 사용자들은 기껏 할 수 있는 대책이 6시부터 작업을 해라. 그리고 오전 잠깐 먹고 일하고 12시 밥 잠깐 먹고 일하고 오후 2시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미 오전 11시, 10시부터 온도가 34도, 33도 이럽니다. 이걸 조기 출근 6시부터 해라. 더 당기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안 보여서요. 이런 상태로 지금 우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직업을 선택해? 공부 열심히 해서 변호사하고 노무사하고 의사하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세상에 직업은 귀천은 없다 말을 했겠지만 귀천 있고, 근데 어느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집을 짓는 사람들을 이렇게 천대하고 멸시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해버리면 이것은 제대로 된 세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현장에서 참 더운 건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제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크게 기분이 나쁜 것은 원청 노동자들과
우리 일하는 노동자들, 우리는 이제 일용 노동자로 불리는데 원청, 즉 우리가 보는 브랜드 아파트들의 거기에 사무실 밑에는 에어컨을 트는 화장실을 제공합니다. 근데 일용인 우리들한테 주는 우리들이 갈 수 있는 화장실은 들어가면 정말 찜통이 돼 있습니다. 36도, 37도 바깥에서 온도를 모두 다 받아서 37도에 육박합니다. 여기에 지금 설문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면은 제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적게 돼 있습니다. 화장실 가는데 10분 이상 걸리고 샤워 시설은 거의 없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뭐 여기서 말할 때 그 노동조합 뭐 작업 중지권 뭐 몇 퍼센트 이렇게 돼 있다고 하지만 저희가 있는 현실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이 작업 중지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실제 작업 중지권이 아니고 오전하고 오후에 들어갔다 이 말일 겁니다. 실제 일하다가 더우니까 우리 쉬었다 합시다. 1시간 쉬게 해주십시오. 이거 안 됩니다. 현장 제가 못 봤습니다. 거의. 이 부분들인데 그리고 아파트 현장에서나 뭐 40분 쉬고 40분 일하고 20분 쉬자 이런 말들을 하는데 실제로 이것이 지켜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말만 그렇죠. 조금 전에 이제 이철갈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진짜 공감이 많이 갑니다. 아무리 좋은 조례 만들면 뭐합니까? 아무리 좋은 법안 만들면 뭐합니까? 현장에서 사용자들이 지키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한국 사람들끼리도 그러는데 이 다음에 이제 여기 통역사분이 또 이야기하실 것 같아서 짧게 말씀드리자면 한국 사람들과 이주 노동자들 간에 또 차별을 둡니다. 이주 노동자들은요 점심 먹을 때 식당 가서 밥 안 먹습니다. 왜요? 그 냄새나고 땀 냄새나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해서 식당을 안 가요. 그래서 현장에서 도시락을 시켜 먹습니다. 그 밥을 먹는 시간에도 좀 에어컨을 틀어진 식당에서 먹으면 좋겠는데 이주 노동자들은 그럴 시간조차 안 줍니다. 하다못해 한국 사람들은 50분 하면은 아주 덥다 생각하고 폭염 경보가 내리면 조금 쉬라고 합니다. 한 10분씩 쉬었다 하세요. 이주 노동자들은 그 시간 안 줍니다. 이건 아는 사람만들이 압니다. 그 뜨거운 철판 그 알루미늄으로 만든 거푸집에 반사 열을 받으면 진짜 얼굴이 아까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 포스코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런 만큼 반사열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힘들게 일하고 앞으로도 폭염은 계속될 거고 한파도 계속될 거고 다 할 건데 저는 건설 노조의 조합원으로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건설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바람에 이걸 말을 할 수 있는 주체들을 없애버리고 있어요. 이걸 감시하고 현장에서 작업 중지권을 내리고 그다음에 쉬는 시간 확보해야 될 노동조합을 지금 무력화시켜서 전국 5만이었던 조합원이 2만으로 떨어지고 광주에서는 800명이었던 형틀목수 노동자들이 400명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400명대로. 이건 뭐겠습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지금 그 휴게 시간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30분 9시에서부터 9시 30분까지 쉬었던 오전 그 쉬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더위에 쉴 수 있는 조건들을 안 만들어줍니다. 그것을 항의할 노동조합을 무력화시켜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더위도 더위지만 이것을 항의할 세력들을 없애버리고 있다는 거. 이게 가장 저는 큰 문제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 이대로 이렇게 방치할 것인가 저는 굉장히 시급하게 해야 될 거라고 우리는 정말 시급합니다. 이제 내년에 또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정말 미쳐버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정말 광주 시민공동체가 저는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 개별 노동자들에게 대한 휴식권, 작업 중지권 충분히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건설 사용자들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 건설 노조에 대한 무력화 즉각 중단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자체에서 이런 것들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남조선 하청지회 최민수님. 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앞서 제언들을 잘들 해주셔서 짧고 건조하게 증언만 하겠습니다. 십몇 층 아파트를 1층에서 이제 십몇 층까지 이제 걸어온다라고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1층 그렇게 올라갔더니 2층에 1m 앞을 볼 수 없을 정도의 먼지가 가득 난 곳을 지나고 나니까 3층 가니까 눈을 뜰 수가 없는 겁니다. 용접 불빛 때문에. 4층 가니까 가스가 가득 차 있는 거죠. 숨을 쉬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5층부터는 계단이 사라지고 버틸 거 사다리만 있습니다. 이렇게 십몇 층을 올라가야 선박을 생산하는 하청 노동자들이 그 옥상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뭐 이게 조선소 용어로는 데크라고 하고, 그 데크에 올라가서 이제 또 짧게는 50m에서 120m를 수많은 부자재를 건너뛰면서 걸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직 휴게 공간은 도착도 안 했습니다. 여기서 또다시 외부에, 아파트 외부에 설치된 사다리를 1층까지 또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휴게 공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50m에서 200~300m를 걸어가야 휴게실이 있습니다. 사실상 조선소 하청 노동자에게는 휴게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은 분진이 있던 위에 인자가 있던 없던 아무 상관없이 아무 자리나 앉아서 쉽니다. 마스크 벗으면 각종 유해 물질이 체내에 들어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러면 물은 있느냐?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잘 보셨다시피 선박의 크기는 매우 큽니다. 뭐 운동장 3~4배 사이즈라고 하죠. 정수기 단 한 개 있어요. 어디에 위치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선박을 생산하는 노동자는 정규직이 아니라 하청 노동자들입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면 전기 많이 사용한다 하잖아요. 그 에너지 절감 정책들. 전기를 조금 사용하면 국가에서 대기업 재벌 조선소에 많은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이제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을 합니다. 이제 에어 공구를 많이 조선소에는 사용합니다. 설비도 있고요. 이러한 공구를 사용을 하려면 공기압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기 한 근에 600g입니다. 근데 6kg, 이제 10근이면 6kg죠. 에어로 분사했을 때 그게 움직였을 때가 6kg 압력입니다. 그 압력이 최소한 필요한데 이제 4kg, 3kg로 다운이 됩니다. 노동 강도가 올라가게 돼요. 이뿐이 아닙니다. 이제 환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에너지 절감 정책 때문에 체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작업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물론 하청 현장만 그렇습니다. 정규직은 이렇지 않습니다. 그늘막은 하청 현장에서 장애물입니다. 작업을 속도 내서 해야 되는데 그늘막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더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늘막을 설치하려면 그늘막을 구매를 해야 되고 설치하기 위해서 시간이 들어가며 누군가는 설치해야 하는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이런 건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뭐 기타 등등 많이 있습니다만은 다 불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다 필요 없고 물을 마시고 싶을 때 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이게 조선소 하청 현장의 현실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배한주 베트남 통역사님 증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배한주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에 선생님들이 다 말씀이 들었는데 저는 너무 공감되고요. 근데 특히 저는 외국인 노동자에 보시면 한글 아이나 한국어는 진짜 잘난 사람 못한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경보 문자 안내 문자 같은 거는 다 한글로 보내주니까 본인은 오늘은 온도 얼마 정도 더울까 쉬어야 될까 그거 안내 문자 보내주는데도 언어가 안 되니까
저 뭐가 필요한가 아닌 것 같아요. 문자 보내줘도 그 시가 뭐 있고 내용 뭔지도 뭐 알아보니까 그거 다음에 기회 있으시면 일단 좀 번역해 주시고 보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또 방금 송영진 선생님 말씀드린 거 건설 현장 근로자 일하는데 진짜 휴식 시간 없잖아요. 마찬가지 농촌 근로자도 그렇고요. 일하는 데는 쉬는 시간도 없고 잠깐 물 마시는 데도 없어요. 본인 챙겨오는 물에만 마시는 거지 농장에서는 자체가 청수기물이나 물은 없어요. 본인 안 챙겨오면은 일단 본인 한 500m 문 챙겨왔으면은 5천 다 마셨으면은 그럼 오후 내내 물 못 먹는 거예요. 농촌에서는 어디 가서 문 산 수도 없고요. 옆에 사람한테 저 문 한 입만 주세요는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그 정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또 점심시간은 진짜 방금 선생님 말씀드린데 외국인 근로자는 진짜 자변이라고 말씀드리까 식사하는데 식당 들어가는데 냄새라고 시끄럽다고 언어가 안 되잖아요. 본인의 언어로만 하니까 주변 사람이 시끄럽다. 또 다른 나라 친구는 저 이거 못 먹는다. 그런 때문에 식당 안 받아주는 데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본인은 직접 도시락 사고 가져갑니다. 근데 더운 한시는 도시락 챙겨오면은 여름에 하잖아요. 한 2시간만 지나면은 다 쉬어버려요. 저 진짜 한 8원단, 9원단은 식중독 걸린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중간에 배 아프고 토하고. 왜냐면은 도시락 2시간만 사고 놔뒀는데 먹다가 배 아픈 거예요. 또 연사병 있잖아요. 연사병은 또 외국인 근로자가 연사병 뭔지 제대로 알게 못합니다. 그냥 저 오늘 머리 좀 아프고 토하고 어지럽다, 숨쉬기 좀 힘든다. 그런데 사장님이 그냥 그럼 들어가 쉬어. 본인은 진짜 그런 사고는 나주에서 하우스 한 2분은 사망하셨고요. 화순에서는 토마토 농장에서 1분은 사망했습니다. 올해 8월달. 간단하게 그냥 사장님이 그냥 머리 아프면 토하면 그냥 들어가 쉬어. 마지막은 병원에 가서 연사병하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됐습니다. 근데 선생님 말씀하는 거 진짜 공감되는데 건설 현장에서는 7원단은 비 오고 일 못한다. 8, 9원단 너무 더워서 일도 못한다. 농촌도 똑같아요. 근데 계절 근로자 여기서 오시면 한 달 총 원금에는 180 정도 받아요. 근데 기숙사비하고 식비까지 제공하시면 그럼 사업장에서 공제한 금액은 한 45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본인의 마지막에 가져가는 돈은 한 1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본인 도시락 챙겨야 되고 먹는 것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 보니까 계천 근로자 진짜 고생하기만 하는 거죠. 본인 버는 거는 엄마 못 법니다. 근데 맨날은 사업장에도 괴롭히고 받고 그냥 언어 폭력만 아니고요. 성폭력까지 합니다. 여러 사업장에 가면은 진짜 예민하게 좀 다른 부분에 만지는데도 그냥 예쁘니까 내가 그렇게 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 근데 아는 친구 하면은 아니요, 사장님 저 이런 거 만지는 거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은 사장님이 그럼 너 다른 데 가. 너 여기서 일하면 안 된다. 여기서 일하면 사장님 맘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외국인 근로자가 여러 가지 불편 맞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여기까지입니다. 네,
우리가 아까 2시 20분에 시작을 했습니다. 딱 2시간 정도 토론하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분 남았고요. 오늘 두 분의 발표 그리고 두 분 토론, 네 분의 현장 증언 있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토론회를 여러 차례 같이 개최하고 참여하기도 했는데 오늘처럼 정말 좀 힘들고 고통스럽고 좀 막막한 토론회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오늘 현장 증언 같은 경우에는 앞에 뭐 발표 사례에 대한 그 배경이 된 내용들도 현재 우리 대한민국과 광주, 전남을 움직이는 핵심 산업 그리고 필수, 그러니까 어떤 법적 정의는 필수의 범위는 또 다른 거긴 하지만 우리 사회가 작동되기 위해서는 그 필수적인 산업 현장에서의 이 지금 엄청난 이 지금 현재 상황이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공유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기후 위기, 기후 재난이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이에 대한 이제 극심한 기상 현상이 또 갈수록 이렇게 극단적인 현상들이 뭐 폭염, 올해는 또 한파가 또 극심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폭우나 폭설. 이제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이제 일상적인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은 많이 이야기가 됐지만 구체적인 이런 각 아까 노동, 제철소, 그다음에 이제 건설, 제철소 아니면 조선소, 그다음에 이주민, 그다음 농촌 이제 이런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이제 사례를 보면 이게 얼마나 더 심각하고 더 촘촘한 대비가 필요한 건가라고 좀 고민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산업안전보건법이라거나 아니면 조례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기후 상황 때문에 작업을 못했을 때 시간 대비로 예를 들면 소득이 계산이 되는 경우에는 일상생활 경영 소득이 최저 이런 임금도 보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 안전 그리고 실질적인 소득 보장 좀 이런 총체적인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주민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 성폭력 관련된 이제 피해 뭐 이런 내용들까지도 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일단 오늘 그 플로에도 여러분이 계시니까 한두 분 정도 의견 듣고 좀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플로에서 의견 주실 분 계신가요? 질문이나? 그러면 혹시 네. 이건 질문은 아니고요. 결국은 지방 정부,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권한, 역할, 이게 결론은 핵심 사안이잖아요. 노동 분권화라는 화두가 있었잖아요. 지금 전부 이제 중앙정부, 고용노동부 여기서 소관을 하고 있는데 산업재해 예방 사업하고 임금 체불 정도는 지방자치단체를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문제는 현장에서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런 법제화에 관련되어 있는 분야들이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또 지방 정부들 차원에서 공동 의견이랄지 지방의 차원에서 공동 제안 뭐 이런 역할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그 비정규직 사내하청 대부분 지금 이런 고통스러운 현장들이잖아요. 결론은 이제 기후 위기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문제가 화두가 지금 계속 될 수밖에 없는데 일자리 문제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이런 고통스러운 비정규직 사내하청 이런 현실도 하나 있지만 결국은 탈탄소에 또 자동차 산업 미래 우리 강주 같은데 이제 일종의 미래형 자동차 산업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과 같은 내연기관 중심에 여기에서 일자리가 많이 잃게 되잖아요. 일종의 이제 탈탄소 규정이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들의 어떤 방향이랄지 모색 이런 부분들도 차후 토론을 통해서 추가가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제도권의 어떤 이런 그 현장에 이렇게 접근성이라거나 실제적으로 작동되는 힘이 분권을 통해서 지자체나 아니면 이제 지방 정부 등에 이게 이관이 돼야 실제 현장에 이게 제도의 그 힘이 닿는다라는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의로운 전환 부분과 또 기후위기 적응 부분은 조금 좀 비슷한 맥락도 있습니다만 좀 다른 부분인데 정의로운 전환까지 그래서 기후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그 일자리에 대한 일자리가 새로 창출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일자리가 잃어버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도 말씀해 주셔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혹시 오늘 발표해 주신 분 중에 조금 덧붙여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우리 노무사님 먼저 혹시 덧붙여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추가해 주실 말씀? 네. 네. 그러면 일단 제가 이제 자장이어서 그리고 앞에 여러 나왔던 얘기가 법률 개정 그리고 조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렇게 규제하는 거는 법률에서 그거를 정하지 않으면 조례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가능한 범위는 현재 있는 법률 범위 안에서 조례로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 아까 광주시가 발주하는 아까 토론자분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광주시가 발주하는 그 사업 내용에 협약을 맺을 거나 조건부로 달 때는 그런 부분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사업장과 어떤 협약을 통해서 그러니까 권고 내지 수준밖에 될 수는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아예 없는 것보다는 협약이나 권고를 통해서 그런 아까 우리가 여러 가지의 어떤 위험 사항이라거나 그런 대책들을 작업 혹은 사업장 현장에서 그걸 좀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지자체 힘으로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여기 이제 아까 제철소나 아니면 조선소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광주 광역시의 어떤 관내는 아닙니다만 유사한 어떤 그런 또 작업장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폭염, 혹한 또 우리 쿠팡 같은 경우는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런 사고가 났었던 경우에는 냉난방이 전혀 안 되는 그래서 가장 뭐 기본적인 거는 오늘 계속 반복됐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사람 중심, 그다음에 노동자 친화형, 그리고 기후위기 적응형 현장 사업장이 되도록 하는 각 그 개별 우리 이제 노조로 보면 뭐 산별 뭐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그 우리 지금 광주에 있는 뭐 전남까지 같이 뭐 우리 전남도 의회랑도 이런 부분을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좀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서 기후 위기에 따른 그런 기후 어떤 그 위험 요소가 있는 각 사업 현장, 산업 현장에 대한 조사 분석을 해서 대응책을 좀 마련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 안에 기후 위기 적응 계획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고 있는 심의하고 논의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기후위기 대응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위원 중에 그래서 이런 기후변화에 따른 각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들도 참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지금 현재 법률이나 조례에서도 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그걸 충분히 챙기고 있는지 그걸 저희가 의회에서 당장 좀 챙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 나왔던 토론과 발제 내용 중에서 제가 좀 언급할 수 있는 내용 부분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손상용 위원장님 또 혹시 덧붙여줄 말씀 있으시면. 예, 아닙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아까 박영민 노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가족 네트워크 관련돼 가지고 노동조합하고 금속건설 그다음에 이제 공공운수노조 등 같이 그다음에 센터들이랑 해야 될 것 같은 숙제가 하나 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기후재난 관련돼 가지고 폭염 한파 관련돼 가지고 오늘 제도 개선 토론회가 이제 첫 출발이라고 한다면은 구체적으로 또 겨울도 다가올 것이겠고 내년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 가지고도 같이 뭐 시의회랑 같이 해서 뭐 TF가 됐던 연구팀이 됐던 그 다음 단계를 좀 갈 수 있게 해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숙제가 많았던 제도 개선 토론에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주광역시 의회와 광주광역시 비정규 노동자 지원센터, 광주 전남 노동안전보건지킴이 저기 우리 자료집에 보면 여러 공동 주체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와 광주시 그리고 전남도 의회 그리고 각 노조 그다음에 이런 노동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분들 그리고 이런 여러 희생에 따른 정말 이런 게 있어서 안 될 상황들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분들과 또 소통하면서 이보다는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하는 또 체계를 같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의회도 그 중심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